안녕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최덕림입니다. 저는 강의에 앞서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37년간 하였고, 그 중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2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하면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소리가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을 했더니 수많은 감사와 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011년에 지방행정 달인으로 정부에서 선정을 하였고, 2012년에는 테드에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인재개발원과 지자체, 기업 등에서 리더십과 혁신 사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공무원 덕림씨가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 수험 준비생들의 필독서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2012년 테드에 초청이 되어서 1200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의 각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약 1분 정도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라고 박수를 많이 쳐준가요? 대부분 공무원 인기가 없던데. 혹시 달인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김병만. 저는 지난해에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행정달인 최덕림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공무원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도 신화가 있는데 왜 공무원은 신화가 없을까 항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때 창조적으로 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 한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어떻게 혁신할까? 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아시아 문화 전당을 기획을 할 때 전남대학교에서 박물관 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2기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완성이 되면 이 파급 효과는 아시아에 미치면서 전남과 전북은 거기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되고 나서 광주에서도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인해서 광주 경제 아니면 문화 활성화된가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우리 시민들부터 왜 우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로서 탄생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아시아의 문화를 광주에서 발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왜 우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아의 문화를 광주에서부터 발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광주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내용과 광주의 상상을 결합을 해서 앞으로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수십만 가지의 실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략은 많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중첩되는 이 부분이, 이 습관이 내 몸속에 피와 같이 흐를 때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략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폐망 후 감옥에 갇힌 빅터 프랭클은 2, 3개월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는다면, 이 과정을 정리를 해 놓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너무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아무리 간수가 힘들게 해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돼야 하는지 그 의미를 확실히 안다면 어떤 곳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2015년에 나온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디자인적이 좀 더 창조적인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이너들도 더 이상 정체되어서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2017년도에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9명의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 한 명씩을 골라서 이분이 왜 디자인 혁신가라는 것을 풀어놓은 책인데, 9명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혁신가 중에 한국 사람 한 명이 들어있는데 바로 최덕님이라고 들어있죠. 제가 디자인 혁신가인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볼 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책의 일부에서 보면 독창성과 창의성, 혁신이 있는데 이 말은 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독창성은 새롭지만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창의성은 새로우면서 가치가 조금 있고, 혁신은 엄청나게 큰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창성은 어떤 우리들이 하는 모임에서 자기 주장을 계속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얘기를 오래 하는 거지만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혁신은 뭐냐? 좀 더 혁신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문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죽피입니다. 왼쪽은 가죽혁입니다. 그런데 왜 의미가 똑같은데 피신하지 않고 혁신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죽피는 동물 가죽을 벗겼을 때 피가 흐르고 털이 있는 상태의 가죽을 가죽피라고 합니다. 가죽혁은 이 동물 가죽을 무두질해서 어떤 상품으로든지 나갈 수 있는 전 단계의 가죽, 이 가죽을 가죽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으로 혁띠를 만들면은 3만원짜리 혁띠에서부터 수십만원짜리 혁띠가 있고, 가방을 만든다면 5만원짜리 가방에서부터 명품 가방은 수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가죽이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으로 와서 보면 혁신은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가 정말로 아시아 문화 도시를 발산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우리는 혁신해야 할 시기인 겁니다. 광주의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를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혁신해야 된다고 보면 바로 우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했던 일을 가지고 사례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왜 일했을까요? 제가 했던 일 중에 문화예술과 연계된 일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전국민속예술축제가 있었습니다. 90년대. 그런데 지금 이 대부분 그때 40회까지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아니다. 민속예술 경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마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라고 정부에 건의해서 40일의 민속예술축제부터 바로 나가는성 민속마당에서부터 야외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간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가 기능이 주민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업무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참여할 수 없으니 읍면동의 업무 중에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본청으로 옮기고, 읍면동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민원과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에 우리 전라남북, 남도와 광주 등에서 실시되는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주는 동 단위 7천만 원의 자금으로 사무실 개편하는데 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30명이 일하는 공간이 7명에서 10명으로 근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20명, 23명의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주민들이 북작구 치거나 노래교실을 하거나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공동체 모임 장소로 만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는 장소로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인 겁니다. 순천의 한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거기에서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을 먼저 넣는 것은 여기에서 와서 노래교실이나 문화예술 북장고를 배웠을 때, 배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에서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능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행정에 무엇에 대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민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꿔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점점 더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워크숍 형태로 토론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는 3천만 원 이하의 주민 복지 서비스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이 결정된 사업을 시나 이런 곳에서는 결정해주면 주민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기적의 도서관 유치 업무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기적의 도서관은 2000년경에 우리나라의 전 시군이 지자체마다 도서관이 있었지만 어린이 전용 도서관,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잡고 와서 누워서 앉아서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을 순천시가 제1호 도서관으로 유치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1호 도서관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서관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때는 1호 도서관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김용만 유재석이 매 주마다 도서관이 건립된 과정을 찍어서 느낌표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5주간 방송이 됐습니다. 20분씩.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주민들이 많은 인파가 와서 몰려서 바로 중계를 녹화를 할 수 없는 광경을 굉장히 우리가 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준공이 될 때 대통령 부인이 와서 테이프 커팅을 했고 처음에 완성이 됐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벤치마킹하고 지금은 순천에서 시작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전국에 약 30개 이상 번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한 조그만 도시에서 새로운 있었던 일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서 가치 있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 이게 바로 혁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민방위 교육인데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이 되어서 민방위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민방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전날 야근을 많이 하고 민방위 교육 때 자면 되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신문을 두세 개 가지고 가서 첫 시간에 그 신문을 다 읽고 나서 두째 시간부터서는 그 신문을 머리에 덮고 잤습니다.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면은 민방위 교육이 끝나면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대부분 졸고 있는 곳이 민방위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방위 교육 대상자를 한번 살펴봤더니 순천시의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그 당시에 15,000명인데 대부분 30대였습니다. 30대의 순천시의 가장 문화의 중심층인데 이분들을 4시간씩 모셔다가 졸게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졸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계속 교육을 한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장 잠이 왔던 과목, 안보 과목을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과목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연극으로 했더니 30대의 민방위 대원들이 연극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 시간에 가장 먼저 연극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나서 중간 시간에는 이렇게 휴식 시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 댄스 30대 사모님들이 배운 이 스포츠 댄스를 동마다 돌아가면서 경연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민방위 대원들은 그야말로 민방위 교육 시간 동안에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신문에 사회면에 민방위 교육 재미있게 라고 이렇게 크게 신문이 한 5단 기사로 나와버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전통 있는 민방위 교육을 연극으로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연극을 하니까 민방위 교육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현장을 와본다는 겁니다.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보더니 너무 민방위 위원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전국에 벤치마킹 해라 해서 한때는 민방위 교육생 반, 전국에서 벤치마킹 온 공무원들 반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화예술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공공의 어떤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연극의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엄청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민방위 교육을 연극으로 한 배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무원 생활 중에 문화관광 분야를 23년을 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각으로 행정을 했을 때 그 행정은 반드시 오래 가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바탕을 둔 행정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와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문화의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화적인 연극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전략을 하면서 발표하지 않은 숨겨놓은 전략 하나는 민방위 교육할 때마다 매주 이 교육을 할 때 우리 시립극단은 연극을 할 수 있고, 바로 이 연극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바로 이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계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든 기관에서 문화예술로서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훈련 4시간 동안 쇼킹한 민방위 훈련 4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몰랐다. 저도 꽤나 괜찮은 직장에 근무했지만 아마 순천 옆에는 뭐 GS 칼텍스도 있고 포스코도 있으니까 이런 데 근무했을 수도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선입견이 부끄럽다. 그동안 선입견이 뭐였는데? 찰밥통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바뀌는데 정작 나는 지금 대기업에 다녀도 매너리즘에 빠졌는가 보죠.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와서 바로 이 매너리즘의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저는 문화는 명사의 앞과 뒤에 붙이면은 다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은 넓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는 상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만을 하게 된 배경은 2006년도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계속 순천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순천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삼보사찰인 성광사, 불교 정찰, 이렇게 태고종 번찰 서남사,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민속마을, 야간 민속마을 등등의 굉장히 문화 유적이 많은데 왜 관광객이 줄어들까? 라는 것을 봤더니 세계적으로 문화유적 관광객은 계속 줄고 생태 관광객은 계속 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태 자원인 이 순천만 습지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관광 자원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2006년에 순천만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순천만 관광과장을 하면서 순천만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천만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순천만은 바로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가는 순천만이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도 순천만으로 흘러내려가는 동천 하구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하구를 이렇게 건들면은 환경이 변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앙이 오니 손대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제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러더라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방치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하도 정비를 하면서 모래가 나오다 보니까 모래 채취선이 이렇게 순천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모래 채취선이 있던 장소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순천만 갈대 데크 장소입니다. 이런 순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순천만을 봤더니 순천만에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하는 일마다 많은 사람들의 불평에 의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앙환경운동연합에 가서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배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멈추고 한 3개월 동안 중앙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한 현장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강화도 갯벌에서부터 부산 을숙도까지 서남해안 갯벌을 현장을 보면서 학습을 했던 바 결론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산강이 흐르는 전남도청 앞에 영산강 하구입니다. 이렇게 하구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주평화에 들어갔을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이 6급수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부산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지금 복원하는데 수조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34km를 막아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만들었고 네덜란드 사람도 바다 밑에 사는 네덜란드 사람도 깜짝 놀라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하구는 서남해안 하구는 다 하구가 막혔습니다. 목포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가다 보면은 모두 하구를 타고 하구 뚝을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혔는데 순천만을 봤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은 다른 곳 같으면은 이렇게 하구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더니 바로 이 바닷물이 들어갈 때는 육지부로 5km 이상 들어간 겁니다. 빠질 때는 여자만까지 빠습니다. 이렇게 10km를 하루에 2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간을 우리는 다 이렇게 막아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없앤 바로 이 공간은 어떤 곳이냐? 바다 고기가 살아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을 우리는 다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는 다 없앴습니다. 앞으로 바다 고기가 살아나는 장사를 다 없앴다면 우리나라 연안에 바다 고기가 멸종될 위기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순천만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순천만은 그러니까 왜 순천만을 보존해야 되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전문기관에 영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양에 대해서
훌륭한 KMI에 영역 의뢰를 했더니 1년 동안 영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발원지, 도심지역, 완충지역, 절대보전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해라는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한 장이지만 영역 결과 보고서는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바로 순천만 갯별, 바로 이 주변 지역 농경지 300만 평, 960만 제곱미터를 생태계 보전지구로 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시행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되면은 집이나 창고 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건축물 임시 제한 조치를 했더니 72건의 개발 행위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근데 이것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3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곳에 지금 72채의 집이 들어섰다면 순천만 경관은 있을까요? 아마 생태계 보전지구가 지정이 안 됐다면 이런 곳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천만을 보고 아직도 이렇게 경관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고 감탄을 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가장 철새들이 살기 좋은 곳, 옛날에는 주남저수지로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천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태계 보전지구가 지정이 안 됐다면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순천 시민들이야말로 굉장히 순천 시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국가, 아니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양보해 준 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순천만에 온 관광객이 연 20만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계를 그동안에는 안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안에 있는 보전지구를 지정하면서 생태를 복원했더니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연간 20만이던 관광객이 3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300만 명으로 늘다 보니까 바로 순천만, 바로 여기 갯벌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에 있는 이런 장어구이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어구이 집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어구이집 7집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을까요? 그래, 순천시 좋은 생각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전해야지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3대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내가 나가느니 그 이전에 너가 그만둘 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개월 후에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계속 설득했더니 한 6개월 후에 한 분께서 나가려는데 나갈 대토가 없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부동산 업자를 모시고 대토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대토를 구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땅이 너무 꺼져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흙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흙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6집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집이 남았는데 한 집은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나가겠다고 하루는 해서 물어봤더니 그런데 나가려는데 내하고 같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나하고 같이 일했던 내 아들 취직을 검토해주라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가면 아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보상금을 받고 이 일을 마친다면 아들은 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승진되어 있어서 경제관광국장이라서
우리 지역의 산단에 좀 큰 회사의 사장님을 한번 뵙고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정말 시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해 드려야죠라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우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시 아침에 일찍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들 취직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는 말씀이 어이, 나는 시청 아니면 안 되네 라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대응을 한다면 이 민원이 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다가 알았습니다 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시험을 안 보고 들은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청원경찰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명이 있기는 있으나 6개월 후에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자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시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서 한 명을 우리 부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사장님, 6개월 후에 아드님을 취직을 하기로 시장님까지 결정을 했으니 이제 먼저 이전을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또 대답이 없으세요. 한참 후에 어이, 나는 들어간 거 보고 할라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7집 모두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철새를 탐지하기 좋은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식당은 이렇게 철새 탐조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상태가 좋은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로 만들어서 순천만에 노점상이 약 40명 이상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져온 농산물을 여기서 납품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주스를 해서 공급하는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있는 노점상을 모두 없앤 겁니다. 800만 평의 순천만 한 명도 노점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주스를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 매출이 15억, 농산물 택배로 가는 것까지 합하면 약 70억 정도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여름에 그 떼약볕에 농사지어서 가을 찬바람 나면 국도변에서 팔아야 합니까? 전남과 광주에 오신 우리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좋은 농산물을 팔면 안 됩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순천만을 다시 보았더니 우리가 순천만에 오신 관광객을 처음에는 이렇게 어선을 개조해서 싣고 날랐더니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빨리 달리다 보니까 갯벌이 훼손되고 새들이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생태체험선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모두 보상을 마치고 생태체험선으로 시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바꿨더니 7도트 이하로 다니게 하고 이어폰으로 해설해서 새들이 놀라지 않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순천만에는 이렇게 전봇대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시장님이 순천만에 오시더니 여기에 있는 전봇대를 싹 빼버리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한 20년 하면은 굉장히 통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금방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봇대 이렇게 많은 것을 왜 어떻게 빼지? 대불산단에 2개를 1년 동안 안 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 한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통령도 2개를 1년에 걸쳐서 빼는데 이 많은 전봇대를 어떻게 빼지라는 상상이 돼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시키면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뒷날 한전을 찾아갔더니 한전에서는 아주 난리였습니다. 만일에 순천만의 전봇대는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났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다음 날부터 한전은 찝차를 타고 순천만을 순찰을 했습니다. 전봇대를 손대는가 확인을 한 겁니다. 말하지 않을 말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획을 바꿔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전 규정을 보았더니 한전 규정에 민원인이 전봇대가 필요 없다고 신청을 하면 다음날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어민을 설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90명 농어민에게 통지를 내서 오시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새들을 위해서 전봇대를 빼겠다고 농민들한테 말을 한다면 농민들은 또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새들이 중요하냐고 바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들을 위해서 전봇대를 뺀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순천만에 경관농업을 하려는데 바로 일반별을 심고 흑별을 심어서 가을에 두루미가 한 마리 나타나는 상상을 하려는데 가장 문제가 전봇대라고 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회의가 완전히 데모장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가장 거부했던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이 전봇대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봇대를 뽑겠다는 계획이 중앙에 알려지다 보니까 환경부 출입 기자들이 35명이 세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전봇대를 뽑는 경우는 있지만 새를 위해서 뽑는 경우는 세계 최초다라고 생각하고 1박 2일 순천만 전봇대 제거 작업을 취재를 온 겁니다. 바로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남 순천시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새 보호를 위해서 순천만 일대의 전봇대를 모두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원 민통지역 저수지벌에 제두루미가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꼼짝 못할 정도입니다. 구하고 보니 발목 윗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꺾인 생나무처럼 피부까지 찢겨나갔습니다. 두루미가 다리 부러지거나 날개 꺾이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전깃줄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활동지 순천만에서도 지난해 1월 전선 충돌 사고로 한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비행기가 비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쉽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흑두루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전깃줄과 전봇대를 철거하겠다고 전남 순천시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만 들판의 전봇대는 282개, 전선 길이는 모두 합쳐 12,000m입니다. 내년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퍼도 되고 또 자연수로 논에 물이 들어간 데가 주로 많습니다. 지난 겨울을 순천만에서 지낸 흑두루미는 370마리입니다. 지켜주고 배려해주는 고장에 겨울 진개 흑두루미가 얼마나 더 찾아올지 흥미로운 관찰거리입니다. SBS 박수택입니다. 그런데 흑두루미는 행운, 행복, 가족의 의미가 있는 새입니다. 바로 행운을 주는 새, 우리가 1년 동안 연말에 한 가정에 연하장을 보낼 때 당신의 가정에 1년 동안 행운이 있으라는 의미에서 연하장을 보내는데 그 연하장에 바로 있는 새가 두루미입니다. 이 두루미를 직접 보면 얼마나 행운이 오겠습니까? 바로 이 행운의 새가 멸종위기 새로서 세계적으로 10,000마리밖에 없는데 순천만에 최초 발견될 때 96년도에 79마리 발견되고 10,000마리가 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의 생태를 계속 보존했더니 2012년에 690마리, 2019년 작년에 2,500마리, 작년에 그래서 2,500마리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새들을 보러 연간 940만 명이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찾게 되면은 1년 동안 입장료만 연간 147억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입장료만 내고 바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먹고 자고 쓰는 비용이 연간 4천억씩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태 관광은 바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